안녕하십니까, 김유미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촉박해서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제가 이 논문이 정말 이게 조금 더 충실하게 써서 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중간 좀 미완된 거를 추후에 보강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해방과 분단 오영진의 영한론이라고 지금 우리의 그 퍼포먼스와 아니면 또 경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유 주제로 해서 선택은 했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국과 식민 사이, 다음 제국의 또 경계 사이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오영진은 우리에게 이제 여기 영국 좀 이쪽에 많으시니까 그 시집가는 날이라든가 그 오영진은 또 그 원래 이거는 일문 시나리오로 국민문학에 1940년대에 발표됐던 거고 그게 해방 후에 희곡으로 각색돼서 우리 한국 희곡의 정전이 되었고 이것이 또 뮤지컬로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또 한국 뮤지컬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작가인데요. 제가 이 오영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왜 이 오영진의 희곡은 이렇게 정전이 되어서 이렇게 생명력이 길게 이어질까라는 거에 질문을 던지면서 논문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 논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서 어떤 그 해방기 그것이 항상 그 식민지 시기가 오영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 식민지 말기에 40년대 44년까지 45년 직전까지 굉장히 그 국민문학에 일본 영화 그 조선 영화 그 자담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확실하지 않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 일본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서 선전 영화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선전 영화가 뭐냐면 이제 그 청년 전쟁 시기에 조선인들을 이제 그 징병을 하기 위한 선전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해방이 되면서 그 영화인들은 어디로 가는가? 해방이 되면서 그 영화인들은 그대로 미군정 하에 영화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제 영화 같은 걸 하긴 했지만 일기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기는 제가 박사 논문 쓰고 나서 오영진의 일기는 재밌는 게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글어 그리고 한자 그리고 약자로 된 일본 약자로 막 뒤섞여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일기 그 언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식민지 시기에서 해방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70년대쯤 오면 순수 우리 한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저는 계속 그 일기를 타이핑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 작업을 몇 년 동안 한 2, 3년을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게 작년인가 16년 그때 오영진 일기 일부를 연구한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57년도에서 59년도까지 짧은 거지만 그 4.19 혁명 직전에 굉장히 한국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 지점을 연구하면서 오영진의 활동이 굉장히 많은 이 영화의 기반을 문화 정치의 어떤 기반을 만들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가서 수많은 거기서 데뷔를 하려고 했었어요. 오영진은.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쓴 시집가는 날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거기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를 이제 트라이를 했지만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오영진이 발견한 것은 뮤지컬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뮤지컬을 이제 만들게 되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발표하려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논문은 47년도에서 53년 요까지를 일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사실 요게 먼저 시작되어야 되지만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요. 요게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자료가 분실되기도 하고 해서
이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영진 하면 극작가이지만 이 사람은 영화 제작자고 평론가이고 시나리오 작가이고 또 그 출판사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제 그 논문을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한국 영화의 어떤 출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는 거, 그리고 이 인물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제 북한에 있다가 47년도 전에는 해방지를 북한에 있다가 47년도에 남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북한의 영화의 지점도 조금 이분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남한도 알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195페이지 보면 해방이 됐을 때 쓴 이 사람의 또 수기가 있어요. 이게 남하하게 되기 전까지의 하나의 증언이라는 건데 이거 52년에 발표를 하죠. 근데 이때 자기가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라는 쓰는데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처럼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 일본에 있는 독소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퍼포먼스 논의들이 우리는 일방적으로 다른 어떻게 보면 서구라든가 제국의 문화를 빨리 배워서 받아들이기 바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끊임없이 정치가 바뀔 때마다 이전에 있던 것을 버리고 또 새로운 제국에 또 어떻게 보면 적응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이 정신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기준을 삼아야 될까를 끝없이 그걸 어떻게 보면 바꿔나갔지만 그랬던 인물이 오영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해방기의 한국 영화와 이제 제가 썼지만 사실 이걸 아주 짧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방기의 한국 영화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시기죠. 식민지 시기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일본이 그대로 물러간 상태가 아니고 좀 미군정이 있지만 일본에 아직도 이게 안 돼 있는, 청산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때 당시에 다큐멘터리 해방 뉴스를 제작하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일제 간제 회사였던 조선 영화 제작 회사에 남은 기계를 인수하여서 해방 후 최초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고, 이때 이제 남한의 통치권을 미군 사령부 군정청 보도부에서 이제 윤백란을 위원장으로 하여서 일제 군구주 영화에 참여했던 감독이나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이 영화인들이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방이 되면서 영화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오히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안타깝다라는 게 아니고 참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 오영진의 글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소련 영화가 굉장히 많이 상영이 되고 그 상영되는 수입이 소련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남한에서는 미국 영화가 굉장히 수입 영화가 상영이 되고 그 이익을 또 당연히 미국이 가져가겠죠. 이런 식으로 미 군정하의 남조선하고 소련 군정하의 북조선은 어떻게 보면 이제 99대 62로 이렇게 영화관이 분할되면서 소련과 미국이라는 영화 회사의 소비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영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영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97페이지 보면은 미국 영화 외화의 공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이제 해방 후에 지금 한국 영화의 이제 부진이 원인이고,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본도 물론 불안정하고 제작비라든가, 그리고 군서 영화사의 출연으로 이제 영화 인력이 산만해졌던 거, 그 다음에 셋째,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영화인의 지도 이념 상실로 인한 사상적 혼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시 또 얘기를 빨리 하자면, 이거는 오영진뿐만이 아니라 비단 이 영화라는 자체가 일본에서 영화가 뭔가, 일본에서 우린 영화가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영화가 좀 많이 식민지 말기에 선전 영화 만들면서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언어를 좀 어쨌든 그 상황에서 우리 그 영화라는 발전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국가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가가 말하는 그 이념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 충실한 이념에 만들어지면서도 영화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이념이라는 것이 이제 오영진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 오영진은 그 제국의 지원이 언제나 기댔던 사람이죠.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의 영화 제작 지원에 기댔던 거고 해방 후에는 미국의 군정의 영화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국의 이념에 잘 맞는 영화를 만드는 것인가 그거라기보다는 그 제국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 대중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 양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거에 자기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제국이 원하는 그러한 그 포즈를 취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과 반공 사이로 넘어가서 6.25 전쟁이 발발이 되면요. 이때 또 이제 미군정화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찍게 되고 오영진의 일기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남하해서 총격을 받아요. 사실은 오영진은 북한에 있을 때 소련 영화 그 장교와 교류를 했고 그리고 김일성하고도 직접 만나서 저녁마다 어떤 회의를 할 때 참여를 했어요. 그때 조만식 선생의 그 조선민주당 창당의 아버지 오윤선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해방 건국준비위원회에 같이 비서로서 활동을 해서 굉장히 북한의 어떤 그 권력의 중추와 교류를 했었죠. 그런데 조선민주당이 그걸 반대하면서 정치 그 소련의 그거를 반대하면서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감금이 되고 그래서 남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되죠. 그래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남하된 그 간첩에 의해서 총을 맞았다고 해요. 근데 그 총을 맞고 나서 오히려 오영진은 남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학예술지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 부산에서 52년도에 반공영화제도 개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문학예술지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월남 문인이 당대 문단에서 타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 때 평양을 중심으로 한 월남 문인들의 세계주의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유문업의 서울 중심주의에 대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잡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예술은 어떻게 보면 월남했는 거기 때문에 월남민들의 그 불안함이죠. 어떤 건 잘못하면 빨갱이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그리고 자기 기반이 그래서 좀 더 반공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세계라는 그러니까 번역 문학을 굉장히 많이 실으면서 어떤 세계주의라는 어떤 로컬리즘을 다시금 벗어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그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오영진이 이걸 문학예술지를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영진은 이러한 상태에 굉장히 활발한 그 미국 문화라든가 그런 걸 이제 세계 문학, 번역 문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런 이제 그를 통해서 남한에서의 자기의 어떤 문화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의 일기를 보면 이제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미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군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군인들의 어떤 문화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반공 영화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미국에 이제 지식인들을 투어시킬 때 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화 연극 협회라든가 연극 영화 교육 협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초반에 이분이 협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리온 영화사도 창설했고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건 이제 그 영화도 탈사라는 그 아시아 최초로 이제 그 테크닉 컬러 영화를 수입하게 되고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영화도 수입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영화는 나중에 이제 그 소년들 그런 소년들 영화 그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 그 고아 소년들 이런 그 유교 이해 고아 소년들의 그런 영화들을 범람하는데 또 나름대로 문화적인 그 상황을 만들기도 하죠. 오영진에게 미국은 세계로 향하는 출구였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 미국화에 대한 미국 영화계 동정, 미국 아메리카 영화대학, 미국 연극과 영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국적인 행정, 교육 행정 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해방기 때 해방과 분단기에 보면 아메리카즘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돼요. 근데 그 중심에 오영진의 이러한 미국에서 갔다 온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완성 못했지만 방공과 세계 사이에서 이제 한국 영화의 로컬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기조가 오영진의 식민지 시기에 그 식민지학하고 해방 후에 미국과의 조류에서 그 범람하는 세계의 문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자세를 취할 것인가 했을 때 오영진이가 보여지는 어떤 민족적인 퍼포먼스가 이러한 시집가는 날을 하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그것을 현대 극 속에 가지고 오는 행위의 어떤 출발과 그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일기를 예를 통해서 요 부분을 집중 연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민 선생님은 계속해서 오영진 연구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아마 최근에는 이제 오영진의 영화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기나 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영진의 작가 세계를 분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유민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김영래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영래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뭐 대구까지 와서 토론을 한다기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이 논문을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 반쪽밖에 안 와가지고 고맙게도 그렇게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좀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논문을 보니까 제가 영화를 전공하긴 했지만 그 한국의 그 고전 영화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영진도 이번에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게 보니까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고 굉장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알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그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질문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 그 첫 번째 보면 그 서론 부분에서 이를 통해 한국 영화의 정치적 무의식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용어가 프레드릭 제임슨의 용어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표층 작품이 어떤 표층이 아니라 어떤 작품의 심층적인 측면을 밝히는 것이 이제 더군다나 정치적인 어떤 심층적인 측면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무의식인데 여기서는 어떤 맥락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는지 그런 거를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오영진에 대한 그 연구가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뭔지, 왜 미흡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간에 이제 발표가 끝났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그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한국 영화의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 한국 영화의 근본을 계속 들여다보면은 제국의 지원 정책에 의해서 영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 식민지 시기에는 선정 영화 만드는 거로 인해서 영화인들을 지원 정책을 활발하게 하면서 만들어졌고요. 그 제국의 그 국가의 돈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결국은 또 해방 후에는 또 미군정의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70년대에는 또 이중 검열이 이루어지잖아요. 박정희 시대의 군부 독재의 어떤 검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영화가 그러한 정치적 모식을 저는 그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오용진은 그걸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온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가서도 결국은 우리 얘기를 하자라는 일기에 있거든요. 결국 그들의 그거에서 결국 내 얘기는 뭔가라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국가의 어떤 투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연구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오용진에 대한 연구는 희곡 분야 중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희곡에 대한 연구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적인 그 전통 민속 의례에 대한 연구부터 이제 1차적인 연구, 그 다음에 그 연구를 통해서 오용진이 계속 이제 민족주의라는 논문 이런 거로 계속 했지만, 이게 희곡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영화 쪽에는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영화 쪽에. 근데 영화 쪽에 없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화에서 오용진이라는 인물을 다루는 그 연구 풍토가 이제 겨우 시작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임마라는 영화인 연구부터 해가지고 연대에서 영화 전공 국문과의 교수가 생기고 이러면서 지금 최근 우리 한국 영화에 대한 연구가 이제 연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년도 안 된 상태이고, 그 대부분의 외국 영화를 연구한다든가 최근의 영화 연구죠. 외국의 영화 이론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국 영화 이론에 됐을 때 이 오용진에 대한 자료가 이 희곡 쪽에 많이 이렇게 있고, 사실은 이 영화 쪽에서 하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희곡 쪽의 분야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영화 쪽에서는 오용진의 역할이 작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문화정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게 연극하고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크게 이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용진에 대한 희곡 쪽의 연구를 모르기 때문에 또 안 건드리는 부분도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향후 제가 어떻게 이게 연구가 되느냐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논문 쓴 거는 이제 그 연극 쪽에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58년도, 9년도를 했었던 거고, 영화를 해들어도 일부 영화가 들어왔죠. 근데 요 시기는 굉장히 영화에 대한 활동이 많아요, 이분이. 그래서 미국을 갔다 와서 미국에서 연극이 굉장히 공동체를 위한 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영화에 대한 게 많아가지고 요 부분은 이제 영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될 거고, 이렇게 된 그리고 일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오용진 일기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일기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들이, 만약에 이 논문이 완성이 되어서 발표가 되면 영화계에서 연구자들은 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거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오용진의 식민지 시기의 영화나 이런 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을 때 한 영화 연구자는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내 연구 때문에 그 기존의 영화가 사실적인 것이 다 뒤집어진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박사 논문 쓰기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시기도 많이 바뀌었고 연구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써서 내면 좀 다른 연구자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저 또한 많은 어떤 지적을 받아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이 영화 연극이 함께 전체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연구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신가요?
뭐 혹시 방청객에서 아, 네.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